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오늘 마을성장학교 이제 저희가 5강이죠. 아, 4강인가요? 4강에 우리 김찬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웃음과 공감의 마음 사회학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여기 책을 좀 소개하려고요. 이 책을 보고 제가 이번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우리 공동체에 정말 어떤 게 필요할까? 이제 이 책에서 약간의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성장학교는 이제 구로구에서 마을을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같이 이제 유튜브로 같이 라이브로 같이 송출되는 걸 보고 이제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김찬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기로 했다고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먼 훗날 2020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죠. 지금 아이들이 커서 노년이 돼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2020년에 말이야 이랬단다 하면서, 그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뭐 버스, 지하철도 못 탔고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때까지도 이런 세상이 계속돼서 뭐 그때부터 그랬군요 이럴 수도 있고, 다행히 이번 일이 잘 극복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면 정말 옛날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막 세상에 나와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엄마의 손잡고 뭐 바깥에 나들이 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야 집에서라도 마스크 쓰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지만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본다는 건 참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그 감각이 참 많이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많은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뭐 일터에서, 또 동네에서, 또 집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덕분에 더 좋아진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일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매출을 올리는 그런 업종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다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뭐 코로나 블루 이런 말도 나오다시피요. 특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 변화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정 폭력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다른 나라에서도 들려오고, 한국도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동 학대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쭉 있었지만 이번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를 보면서 지금 무슨 심각한 일이 있겠다, 다 감을 잡게 되는데 지금 다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위기 신호를 감지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나요? 아니면 더 힘들어졌나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런 그 관계와 소통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주제 가운데 유머,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예. 이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앙리 마티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여러 작품 중에 대화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이 딱 드러나죠. 심각합니다. 뭔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글자가 있죠. No, 부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힘든 게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했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했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부부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 우스갯소리가 넘쳐납니다. 어떤 부부가 굉장히 그 사이가 나빠요. 이혼 한 해 만에 맨날 이렇게 싸움하고 입만 열었다면 부딪히기 일수인 그런 아주 그 정말 서로 안 맞는 그런 사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아내의 수첩을 무심코 펼쳐봤는데 거기에 자기 사진이 꽂혀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 사진이. 이해가 안 됐죠. 아내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내 사진을 왜 꽂고 다니냐. 이렇게 그래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사실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사진을 꺼내서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슴이 뭉클했죠. 그래도 내 생각을 그래도 끔찍하게 하는구나. 싸울 땐 싸우더라도. 며칠 동안 감동에 젖어 살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힘들 때만 내 사진을 본다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는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힘들 때만 내 사진 꺼내서 본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보다 더 힘든 게 있을까?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자기 사진을 꽂고 다니면 꼭 용도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우스갯소리가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하지 못하는데 지금 떠오르는 것만도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대화가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요새는 또 휴대폰으로 많이 소통을 하죠. 실제 만남보다 특히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더 많이 소통을 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어느 폰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걸 서양에서 미국에서 한 건데 보세요. 남자끼리는 굉장히 짧죠. 아이가 엄마한테 남자애가 엄마한테 하면 더 짧습니다. 남자애가 아빠한테 하는 게 제일 짧죠. 그죠? 거의 뭐 용건만 간단히고 남자애가 여자친구한테 하면 꽤 깁니다. 제일 긴 게 여자아이가 여자친구끼리 하면 2시간이 넘습니다. 저러고도 끝날 때 뭐라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한테 하면 거의 뭐 저건 진짜 뭐 몇 마디 하고 딱 끝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엄마가 결혼한 딸한테 하면 제일 기네요. 잔소리가 이어지겠죠. 자,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12번 부재중 콜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받질 않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족관계에서 어려운 그런 관계가 어느 쪽인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더 재밌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 자녀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껄끄럽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보시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아빠가 워낙 아들이 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전화했는데도 자기한테 전화했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엄마 바꿔주겠다. 아니다, 엄마한테가 아니라 아빠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뭐 사고 쳤냐, 돈 필요하냐, 뭐 맨날 이런 식으로만 전화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게 아니라 아들이 나이 들어 철이 들은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랑 이렇게 나쁜 관계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늦기 전에 그동안 날 키워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그동안 좀 고마웠던 거 표현 못했지만 이제 털어놓는 이런 말들을 쭉 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참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묵묵하게 침묵으로 어찌할 바 모른 채로 그냥 듣고만 있다가 그래도 계속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빠가 저 말을 듣고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다. 사실은 이게 싫어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만큼 가까이 살면서 늘 함께 지냈고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가장 소통이 어려운 그런 관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대화지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능은 여러 가지죠. 머리가 좋으세요, 여러분? IQ 검사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시험 점수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지능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탁월한 사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걸 드러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노래 못하는 것도 머리 나쁜 거예요. 춤 못 추는 것도 몸치도 머리 나쁜 거고요. 길치 있죠. 방향 잘 못 잡고 그것도 머리 나쁜 건데 이런 건 사회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을 안 받죠. 근데 사실 그것도 지능의 일부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지능인데 학교 다닐 때 거의 배우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 지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통의 지능입니다. 자, 여러분은 소통을 잘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딱 그렇게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게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누구와 대화하냐에 따라 소통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사람이 전반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소통이 잘 되고 안 되고 나뉠까? 여러분이 최근에 소통이 안 됐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안 되나?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정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 아니면 정보가 잘못돼 있어. 이럴 때 소통이 어렵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바로잡기가 쉬워요. 금방 정보를 보완하면 되거든요. 아, 그랬어.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람에 관한 경우라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주 편파적으로 얻을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걸러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딱 고착시켜 놓으면 그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크게 싸울 일이 없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오늘 뭐 5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뭐 6시에까지 모이기로 했다. 이렇게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말로 끝날 텐데 오늘 카톡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금방 물증을 들이대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정보의 차이 이런 게 생겨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죠. 그죠?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사고방식.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 뭐 종교관 그런 거 있죠. 가치관 같은 게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어떤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거 이런 게 사람이 오랫동안 형성된 거거든요. 이거 갖고 부딪히면요 정말 심각해져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습관의 차이도 있죠. 그죠? 특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맨날 부딪히는 게 뭐 별거 아닌 습관이에요. 뭐 화장실 쓰는 습관, 이빨 닦는 습관, 그죠? 부부 간에는 뭐 큰 거 갖고 불 끄냐 안 끄냐 뭐 왜 이렇게 뭘 낭비하냐 뭐 이런 거 작은 거 갖고 말썽이 나는 게 우리의 가까운 관계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심각한 게 사실은 이해관계 충돌, 그죠? 이게 걸려 있으면 또 소통이 어려워요.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그걸 내가 따라가면 손해를 입어. 그럴 때는 내가 내 신념을 거부하고 그걸 포기하고 이해관계를 쫓죠.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사실 이해관계 갈등입니다. 소통으로 해결하기 참 어렵죠.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대부분. 예. 감정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싫어 그냥. 기분 나빠.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하여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냥 짜증나. 이렇게 되면 소통이 어렵죠. 그 원인을 찾자면 한도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아주 복잡한 동물이거든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 지배를 받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요것에서 다 걸려요. 감정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길 가다가 어떤 뭐 길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전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땐 대부분 감정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뒤틀려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면 소통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주로 가족이든 마을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교회나 다른 동호회에서든 소통이 안 될 때 여기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화 지능이라는 것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자기가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걸 텐데요. 오늘 유머라는 걸 주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머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부드럽게 하죠. 여러분이 누구랑 만나서 깔깔대고 웃으면 어때요?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 걸 보면 그 가족 관계를 멀리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도. 뭘로요? 표정으로. 그죠? 그 감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지만 또 금방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숨기기 어려운 게 또 감정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많은 것을 지배하는 그런 지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Q, EQ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IQ만 따졌어요. EQ, 정서지능.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훨씬 더 부피가 큽니다. 지금 그 빙산의 일각을 그냥 비유한 건데 이 생각의 차이보다 감정의 차이가 훨씬 크다.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잘못한 거 똑같은 걸 딸이 잘못한 거 전혀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며느리가 왠지 밉다든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오는 게 대부분 있어요. 생각에는 판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판단, 가치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람이 이런 것 논리, 합리성 이런 걸 따라가는 것 같죠. 이걸로만 소통한다면 되게 편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감정.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훨씬 더 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 어떤 감정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이고 행복감이고 또 대화의 어떤 모습을 바꿔가는 거다. 여러분의 감정에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낍니까? 뭐 오늘 그 주제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큰 다른 영역이 되긴 하는데 유머라는 것은 이 감정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거.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 식당 같은 데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저 가족 괜찮네 관계가 뭘로 알 수 있어요? 표정 막 웃는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모임 같은 데서도 여러분이 뭐 공식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동네 그냥 사적인 모임이든 간에 모이면 그냥 막 수다 떨고 막 웃어. 근데 회의만 하면 싸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이 다 누그러져 있고 풀려 있으면요.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은 그냥 잘 이해하고 금방 동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기본적으로 꼬여 있으면 내가 평소 같으면 동의할 것도 안 하는 이런 게 대단히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근데 소통에서는 유머는요 감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두 축이에요. 생각.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이제 두 축 갖고 끌고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유머는 말로 하죠 주로.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평소에 하던 말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늘 하던 생각을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도 우스갯소리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어서 들었는데 웃었는데 하려면 생각이 안 나. 이런 게 우리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유머의 대부분은 이렇게 외워서 하는 유머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그 즉석에서 딱 치고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로 갖고 있는 딱 정해진 이렇게 뭐 완결된 이야기로의 유머는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죠. 그걸로 그냥 딱 완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유머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우리가 잘 외우기도 어렵고. 근데 유머 감각이 있다 하면 뭐죠? 있는 걸 다르게 보잖아요.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 때 유머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감정이 부드러운 거예요.
활력이 있지 않으면 유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남들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유머에 대해서 3년 연구하고 책 한 권 썼는데 그 결론이 딱 이렇게 집약이 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죠. 알고 보면. 근데 핵심이 그거예요. 물론 뭐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유머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경우는 그나마 그렇게 유머라도 하니까 더 심해지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정적인 에너지와 사고의 어떤 이 유연성, 이게 같이 결합이 될 때 유머라는 게 나온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그런 역량과 직결이 되는데, 자, 화면을 보시죠.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요구되는 역량이 세 가지라고 해요. 이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가 컨셉츄얼 스킬, 생각하는 개념, 컨셉트라는 거, 너 이렇게 컨셉이 뭐냐 그러잖아요. 개념의 능력. 휴먼 스킬, 이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소통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킬, 이거 뭐냐면 단순 반복적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매뉴얼 따라서 할 수 있는, 이게 테크니컬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층위가 있죠. 어떤 조직의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위직은 테크니컬 스킬을 많이 하죠. 반복적인 거, 운전을 한다든지 기한을 작성한다든지 뭐 이렇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상위주로 올라갈수록 컨셉츄얼 스킬, 사고를 많이 해야 돼. 판단하고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갈등을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 셋 중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게 테크니컬 스킬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인공지능이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색깔이 또 재밌죠? 색깔은 어때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컨셉션 스킬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죠? 약간 테크니컬 스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 운전을 하진 않잖아요. 대기업 사장은. 운전수가 따로 있지. 운전 못해도 대통령직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장관직에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높은 직으로 올라갈수록 장관이 기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테크니컬 스킬이 많아요. 아주 일부 컨셉션 스킬도 있죠. 그죠?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 색깔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휴먼 스킬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위 층위로 나뉘어 있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색깔을 그은 게 대단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사실 소통하는 건요, 인공지능이 절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녀랑 싸웠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대화가 끝났어요. 이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파고도 나왔는데, 에? 지금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막 싸움이 막 확 달아올랐어. 너랑 얘기 안 해 이러고 딱 대화방을 나가버렸어. 이때 그동안 오간 대화를 쫙 보여주고 빅데이터로 분석해봐.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게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어렵죠.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요, 정답이 있는 것만 잘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죠. 누가 봐도 이기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바둑이 딱 났을 때 이건 보기에 따라서 이세돌이 이길 수도 있고 알파고가 이길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누가 봐도 아무리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계산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정답이 하나가 아닐 뿐이지. 이런 건 인공지능이 잘해요. 근데 대화는 이게 인공지능이 잘할 수 없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대화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 누가 판정 안 되거든요, 이게. 하다못해 스포츠 심판만 하더라도 이게 뭐 축구에서 반칙하는 거 있잖아요. 호흡 붙잡고 이렇게 반칙. 이런 거 인공지능이 못해요. 왜냐면 어디까지가 반칙이냐는 겁니다. 안 붙잡을 수는 없고 조금씩 다 붙잡아요. 근데 심하면 그걸 이제 반칙으로 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한편으로는 대단히 많지만 또한 못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특히 여기 보면 이렇게 휴먼 스킬에 관한 건 전혀 답이 없습니다. 대신 인공지능 스피커 같이 그냥 약간 흉내 내주는 정도, 고독감을 달래주고 아니면 위기 시에 SOS 쳐주고 이런 거 정도는 하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게다가 농담을 듣고 막 웃고 로봇가 막 뒤집어져. 내가 웃긴 얘기 해주면 그런 로봇이 나오면 그게 웃긴 건가요?
그건 기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웃긴다는 건 전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로봇이 날 웃길 수도 없고 내가 로봇을 웃길 수도 없어요. 근데 살면서 내가 누구 웃긴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웃긴다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그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제가 퀴즈 하나 내면 이 어떤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머 감각이라는 건 이렇게도 얘기된. 예전에 영화관에서 서양에서는, 요새는 이런 게 없죠. 이제 옛날 영화 보면 20년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멋으로 모자를 많이 썼죠. 유럽의 경우에는. 근데 영화관에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뒷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시야를 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마스크를, 아니 이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써라 하듯이 여기서는 반대로 모자를 좀 벗어라. 근데도 모자를 벗지 않는 여성들이 계속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 것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영화 관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한마디만 더 붙이면 사람들이 한마디 더 써 붙였더니 사람들이 모자를 벗더랍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건 우리가 지금 똑같이 마스크에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안 벗으면 뭐 앞사람한테 뭐 다 이게 알거든요. 그래도 안 지키는 거죠. 자기 멋 부리느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머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 이게 소통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려면 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해야 돼요. 유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전 연애하는 젊은이들, 결혼 앞둔 커플들한테 그 얘기를 강조하는데, 상대방이 취향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각자 한번 써보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걸 미리 확인해라. 근데 그 싫어하는 거를 서로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나는 꼭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잖아요. 연애할 땐 잘 안 드러나요, 그게. 그래서 서로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 중요한 거. 이것도 그걸 뭘 싫어하는 걸 알고 딱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누구든 나이 들어본다 그러면 싫어하니까요. 또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자전거를 이렇게 다 불법으로 들여내 놓으니까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또 세워놔요. 귀찮은 이거 멀리까지 가기 귀찮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제발 여기 세우지 말라고 몇 번 써붙였어요. 안 들어. 그랬더니 이렇게 했대요. 이게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이죠. 그죠? 긴 말이 필요 없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을 다르게 규정해버려. 아까 모자 쓴 여성은 노이냐라고 규정하듯이 여기는 자전거는 그냥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사은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 뻥인 줄 알지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유머는 이렇게 인지적인 그런 차원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감정이 같이 곁들여지는 거. 방금 보여드린 건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고요. 또한 근데 대부분 우리의 유머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죠. 감정 얘기를 잠깐 해보면 표정이라는 게 감정을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어떤 감정인지 금방 알아차리시겠죠, 그죠? 근데 묘하게도 그 표정은 침팬지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이나 이 몸짓이죠. 이 몸짓 신호 이런 거는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돈이지만 다른 나라 남미에 가면 굉장히 쌍스러운 성적인 신호이거든요. 뭐 등등 많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다르듯이 수신호 몸짓 신호만 하더라도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이 얼굴 표정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표정 보고 감정을 알아차리잖아요. 배운 게 없어도 사회화를 하나도 안 받았어도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 거의 본능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통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그냥 거의 아무런 그 논리적 사고하지 않아도 금방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이런 유쾌함,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나누는 순간
많을수록 우리는 잘 산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진은 전라남도청에서 공모전에서 몇 년 전에 뽑힌 겁니다. 가족이 어떤 공모전이냐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진 공모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냐, 아기를 좀 낳아봐, 이렇게 재밌을 수 있어라는 걸 정말 잘 찍은 사진 같아요. 저 표정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저렇게 웃어보셨습니까? 저런 표정을 마주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습니까?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잘못 산 거죠. 옛날에 못 살았던 가난했던 시절에도 저런 웃음은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저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얼굴은 온몸 중에 가장 근육이 많은 부위 가운데 하나거든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표정이 다양해요. 강아지 표정만 하더라도 몇 개 없잖아요. 아주 단순하죠. 걔네들은 표정으로 서로 얘기하지 않고 뭐 꼬리라든지 으르렁거린 뭐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걸 통해 소통을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인간은 대부분 시각적 언어를 씁니다. 말도 말이지만 어릴 때일수록 이 표정을 움직이는 얼굴 근육이 아주 부드러워서 애들은 이제 그냥 한박 웃음을 금방금방 터뜨리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굳어집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어색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동물도 이렇게 표정을 짓긴 하는데 이건 아마 조작된 사진 같아요. 거의 드물죠,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배꼽 잡고 웃었던, 깔깔대고 뒤집어졌던, 우리가 우리말에 뒤집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웃을 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표정으로 나타나는 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있고요. 세 번째가 몸이죠. 후자로 갈수록 큰 웃음이에요. 그냥 삥끗 웃는 건 거의 매일 웃습니다. 그냥 인사할 때 그거 뭐 웃기지 않아도 그냥 반가움의 표시, 아니면 기본적 예의로 웃는 거죠. 만약에 얼굴 근육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웃질 못한다. 상상해 보세요. 사회생활 무척 힘들 겁니다. 그 사람 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알면서도 대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루게릭병 같은 거 걸리면 이렇게 파킨슨병 있죠. 그런 거 걸리면 얼굴 표정이 점점 없어져요. 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대요. 그게 분명히 저게 신체적 증세인 거 알면서도 저 사람이 지금 저 아버지가 나한테 화났나 이런 느낌을 자꾸 간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낌이죠. 그만큼 표정이라는 건 우리 관계 바탕화면이다. 웃음 아주 중요한 거죠. 화날 때 감추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기쁜데 그걸 감춘다. 결혼식장에서 축하합니다. 그건 싸우자는 거지. 하객으로 가서 웃질 않는다. 그건 가지 말아야죠. 자, 기본적으로 웃는 거. 그다음에 소리 내서 웃는 건 약간 이제 더 큰 뭔가 기쁘거나 뭐 웃길 때. 근데 이렇게 막 땅을 치고 배꼽 잡고 막 눈물 나오고 그런 정도의 웃음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웃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실제로 저렇게 웃음 치료라는 거 있죠.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통증도 완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음물 같은데 아주 차가운 물에다가 손을 넣고 몇 분을 버티나 이걸 계산해 보면 그냥 넣고 버틴 걸 시간 재놓고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웃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훨씬 더 오래 버틴대. 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게 엔돌핀 뭐 등등 마취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웃는다는 건 건강을 위해서 무척 중요한 거다. 요새 같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우리가 다 힘들 때 이런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까 하지만 이럴 때 웃을 수 있는 게 진짜 웃음이죠. 여러분 데카메론 아시죠? 데카메론 들어보셨죠, 그죠? 데카메론 보카치오 데카메론인데 데카메론은 여러분 디케이드라고 있죠. 10년을 디케이드라고 그래요. 데카는 10일이에요. 열흘 동안. 근데 중세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어디 선장에 가서 자가격리한 젊은이들이 열흘 동안 돌아가면서 서로 얘기 나눈 게 데카메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면 별로 웃기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막 신부들 비웃고 막 성직자들 조롱하는 게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 못할수록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 문화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북유럽에 여러 가지 신화가 발달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추우니까 밤에 잘 안 나가거든요. 이렇게 뭐 더운 지방엔 그런 이야기가 잘 발달 안 해. 추운 지방에 오히려 발달하는 게 밤에 밀폐 공간에서 뭐 하겠습니까? 얘기해야지. 근데 우린 지금 워낙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얘기 안 하고 다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다 보면 더 옛날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삶으로 이렇게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온라인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아이들은 이런 웃음을 자주 짓는 거죠. 이건 제 후배가 찍은 사진인데 자기 아빠가 찍다가 이렇게 빠지는 장면을 보고 웃는 거예요. 그걸 또 찍은 겁니다. 순간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웃음이죠. 제 책인데 제 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광고 모델이에요. 예, 제 제자가 이렇게 자기 아이 모델로 해서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이 유머는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자 사슴이 뭐뭐를 봅니다 하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당연히 뭐 이제 거울 봅니다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이렇게 썼어요. 미치셨나 봅니다. 어떠세요? 자 이건 애들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무슨 얘기야? 자 진짜 생각의 차원에서 인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논리를 뒤집어요. 유머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웃기지 않아요. 말이 되면 또 빤해. 근데 빤하지 않은데 말이 돼. 이게 유머의 핵심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언어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맥락을 모르고 갖다 맞춘 얘기죠. 사실 이 말이 맞아요. 거울 보고 자기인 줄 아는 동물이 먼저 사람이 있고요. 침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돌고래가 있고요. 코끼리가 있고 그 정도예요. 5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가 거울 보여줬는데 자기인 줄 알고 좋아한다. 그거 미친 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미친 거죠. 거울 보고 있으면. 맞는 말인데 이제 맥락이 그게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버그가 나는 거. 언어가 버그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가 대부분 이런 말장난입니다. 어느 문화권은 말장난 다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어느 날 이빨 닦아주는데 아이가 묻더라고요. 3살짜리 애가 아빠 치약 뭘로 만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죠. 얘가 왜 이걸 묻나. 치약의 재료가 뭐가 궁금한가. 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머뭇거리는데 아이가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살짜리가 치약이 뭘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계로 만들었지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잖아요. 걔는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언어는 이렇게 논리적이면서도 비논리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치약은 뭘로 만들었다 할 때 그 로가 영어로 made from, made by인데 당연히 저 made from으로 들었죠. 왜냐하면 그런 맥락에서는 재료를 묻는 거라고 듣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간 거죠. 이런 것처럼. 즉 우리가 유머를 하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른의 그 굳어진 사고가 아니라 좀 말장난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언어를 놀이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도 뭐 가수가 앨범을 판매했고 예를 들어 요새 같은 BTS가 되겠죠. 뮤직비디오 선생의 강타기도 폭발적으로 함께 그래서 무슨 부에서는 우리나라에 널리 알린 계기 되었다면서 가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어떤 부서일까요? 여기 위에서 부를 골라야 되는데 답을 이렇게 썼대요. 유튜브라고 썼답니다. 뭐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면서도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말장난. 근데 이런 유머는 그냥 단발성입니다. 스토리는 없어요. 이제 이걸 자꾸 짜증나게 하면 이제 아재 개그가 되는 거고요. 그때 희희적절하게 탁 끼워 넣으면 정말 그 청량제가 되는 거죠. 조미료처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왜 비난을 받느냐면 그런 눈치 없이 아무 데나 그걸 쏟아내니까 더구나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없는데 그 사람 자꾸 나를 웃기려고 하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건 인터넷 많이 돌아다녀요. 왜, 뭘까요? 원래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엉뚱함이 이런 엉뚱함이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이런 엉뚱함이 허용이 돼야 돼요. 이거 뭘 줄 아세요? 좀 허무하죠. 이런 걸 들으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담은 콜센터 접수 콜센터인데 앞차를 들이받았대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대. 당황하지 마시고 앞차 운전자한테 사진을 찍어두라고 현장님을 보내겠다고. 사진 찍을게요.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앞차 운전사 사진 찍으라며. 인간 언어의 불완전함은 아시겠죠? 말은 맞잖아. 근데 이건 아마 이렇게 일부러 만든 영상 같아. 누가 이렇게 또 어떻게 찍겠어 저걸? 예. 근데 웃자고 나온 얘기 같은데 이런 게 참 많습니다.